이제 산주원 교수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 사이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법학부 선지원입니다. 예, 먼저 오늘 그 두 분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토론 요청을 받고 토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럼 두 분이 말씀하신 쟁점 외에 뭐 다른 것들이 있으면 토론에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발표 자료를 받고 보니까 뭐 거의 모든 쟁점을 망라해서 이제 다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사실은 뭐 새로운 이런 쟁점들을 이제 제가 덧붙일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일반론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우리 이제 뭐 법학의 과제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그 요소들만 쟁점들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 우리 메타버스라는 것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요소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두 분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좀 온라인으로 뭔가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수요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곧 그 메타버스 강의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2학기 때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얼른 손들어서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메타버스 새로운 하나의 그 생활의 그 축으로 뭔가 생활의 하나의 배경으로 나타났는데 법학의 시각에서 메타버스를 둘러싼 법질서 상의 쟁점들을 이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런 전반적인 그 규제 거버넌스와 관련한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가 뭐 개념에 대한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법질서 측면에서 바라보기 위한 그 경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두 분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기술의 집합적 개념인데요. 두 분께서 말씀하신 요소들을 좀 몇 가지 이렇게 추출을 해보면 뭐 XR 같은 XR이라는 그 하드웨어 기술을 이용한다는 측면, 또 이런 3D 엔진으로 제작된 그 가상 공간을 이용한다는 측면, 또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 또 우리 정 박사님께서 주요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블록체인 내지는 그 NFT와 결합해서 뭔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측면,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전송된다는 측면, 뭐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규제 거버넌스를 만들겠다 할 때는 이렇게 융합이 되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뭔가 그 법학의 시각에, 특히 이제 규제론이니까 공법의 시각에서 살펴본 후에 규율을 위한 경계화, 개념화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이런 그 규율 거버넌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메타버스를 통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컨텐츠 내지 서비스에 대한 이런 규율 거버넌스도 생각해봐야겠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단선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이렇게 다양한 가치 사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이제 게임물로서의 성격, 또 문화 컨텐츠로서의 성격, 또 뭐 어떤 성격이든 간에 정보통신망에 업로드된 어떤 표현물로서의 성격, 그리고 그 안에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성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런 작용들의 다양한 성격들을 고려해서 각 영역에서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당사자들의 이런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그 앞으로 메타버스와 관련한 법질서에 대한 연구의 중심 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적으로는 이런 가치 사슬이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계층, 그리고 이 컨텐츠를 플랫폼에 탑재하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에 탑재하는 계층, 그리고 통신망 등을 통해서 물론 탑재도 이제 통신망을 이용하겠지만 통신망을 통해서도 최종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으로 이렇게 종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행적으로는 다양한 영역들, 문화, 게임, 뭐 교육, 의료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선적인 규제 거버넌스보다는 적용 영역과 가치 사슬, 그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가치 사슬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뭔가
뭐 협의체 방식, 이해관계를 다 조절할 수 있는 협의체 방식, 또 자율규제 기반의 체계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론적으로 몇 가지 내용 이승민 교수님께서 워낙 다 망라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이제 제가 다른 표현 혹은 다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 뭐 등급 분류 같은 것들의 문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컨텐츠에 대한 이제 사후 규제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기반의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되는 컨텐츠가 어쨌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해당 컨텐츠가 정보통신망의 메타버스 공간에 일정하게 업로드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게 어떤 그 요건을 가지고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뭐 불법 정보로서 그 정보통신망법 차원의 규율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그 아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좀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 네트워크와 관련한 내용도 말씀을 이미 해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다른 문제로 그 XR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원격 의료라든가 또 산업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그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기반한 차등화된 그 접속이 필요할 것인가, 즉 이제 망중립성 원칙상 특수 서비스에 해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그 요건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지금은 좀 기술 수용 곡선상 뭐 이른바 이제 그 초기 수용자나 뭐 혁신가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뭐 니시 마켓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를 좀 이제 이게 앞으로 뭐 확대될 전망인 것 같습니다.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산업적 차원에서는 뭔가 이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옵션이 필요하고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그 산업의 변화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정책과 규제 모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그 포럼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또 새로운 형태의 법적 쟁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많은 쟁점들을 제시한 것처럼 이제 기존의 현실 세계에서 문제되지 않은 쟁점들이 언제든 출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은 염두에 두고 이제 메타버스 그 산업을 최대한 발전시키면서도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제 연구를 앞으로 해 나가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주현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산주현 교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법제도 포럼 2번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발표 한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예, 다음 우리 이준희 변호사님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편하게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이승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규제하기에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보다 이제 그 육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 규제를 그 방향성과 디테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제 전공 자체가 핀테크나 금융 쪽이기 때문에 그런 시선에서 바라본 메타버스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 거기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수익화, 모니타이즈가 될 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을 텐데 결국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전자상거래나 그에 따른 페이먼트 결제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근본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의 국경 간 경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붕괴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산업이 발전하는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로 이제 로블록스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 로벅스라는 그 화폐가 있죠. 마치 우리 사이버 머니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보통 이제 남자애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한 달에 몇백 개씩 사주게 되는데 저도 800개씩 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그런 무슨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 이런 컨셉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은 그런 형태이지만
실제 로블록스 운영하는 회사가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비자 카드를 통해서 국경간 거래로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제 지금 우리가 마치 해외 쇼핑몰들을 활용하거나 외국의 게임 사이트를 이용할 때랑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메타버스라는 게 더 사람과의 더 밀착된 그런 현실 공간하고 밀착된 그런 형태로 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대형 사업자에 의한 정확한 이제 소비자 보호가 갖춰져 있는 형태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리스크가 있는 마치 최근에 머지포인트 사태를 볼 수 있듯이 그런 정확하게 설계되지 않은 그런 수단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생겨날 우려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프로드라고 하는 실제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또는 사기 거래를 통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리스크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이제 그런 게임 사이트에서 결제를 카드로 하시는 경우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 인증을 몇 번 더 하고 막 이런 절차를 보실 수가 있는 게 그거 자체가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기에 그런 사이버머니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의 사용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사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제를 더 강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우후죽순처럼 커지는 순간 점점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 로벅스 같은 경우에도 서로 양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애들 사이에서 이게 그런 가상 공간 상에서의 그런 프로드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행위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또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규제로 막을 수 없는 어떤 국경이 무너지는 핵 외국과의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하나의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로벅스 같은 거는 그런 정상적인 어떤 페이먼트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메타버스랑 많이 결합이 될 거로 예상이 돼요. 실제 그렇게 구현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사업자 사이에서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경우에 지금 이제 한참 문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AML 규제, 자금 세탁 규제에서의 특근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소수의 그런 통제 어떤 수단을 갖춘 그런 엄격한 통제에 의한 사업자만 인정을 해서 하는 것들이 물론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제 많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부정한 거래나 그런 자금 세탁이 걸러지겠지만 이게 가상 공간에서 굉장히 범용성으로 전 세계 글로벌리 쓰였을 때 그걸 사실 우리나라만의 법제로 통제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럼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규율할 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금융당국이나 여러 당국들의 고민이 사실상 시작이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치 거래소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거래들이 사실 국경 간 거래로서 굉장히 통제가 어려운 것처럼 마찬가지의 문제가 더 같이 융합돼서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꾸로 이제 정상적인 어떤 금융 서비스와 금융 플랫폼 서비스 또 핀테크 서비스가 메타버스랑 가상 공간에서 런칭해서 이제 그런 것들 또 하나의 비즈니스 찬스로 볼 때 어떻게 될 것이냐는 사실은 현재 쌓여 있는 수많은 이제 프로덕트부터 세일즈, 딜리버리, 중개에 이르는 이런 금융 상품의 공급에 관한 수많은 규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마이뉴트한 부분에 있어서 튜닝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 지점을 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오프라인 지점에 관한 규제가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또 그걸 통해서 거기서 마치 펀드를 상품 비교 상품 서비스를 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모바일 앱 기반에서의 활동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엊그저께 이제 금융협을 발표했지만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틈을 타고 많은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어떤 어프로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금융이나 페이먼트는 전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활용한 비즈니스에서 근간이 되는 인프라일 텐데요. 또 프로덕트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고민이 이루어지면 좀 더 저희가 발전적으로 좀 차분히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준희 변호사님 아주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얘기하신 건 이제 금융 쪽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논의, 법제도 관련 논의하면서 금융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이야기를 좀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는 행정법이 전공인 사람인데 행정법 하는 사람들 되게 이제 대부분의 규제에 대해서
다 다루는데 근데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이 사실 금융 규제거든요.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저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나중에 발표나 투고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제 질문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제 선에서 어느 정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다른 발표자나 토론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제가 그냥 그 질문 읽어드리고 간단히 답변 드리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 4개 질문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땐 2개 질문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생활이나 게임형 메타버스 이외의 산업 레벨에서 적용 가능한 시장은 어떤 것들이 유망할까요인데 죄송스럽게도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법제도를 다루는 분과인데 지금 이 내용은 전형적인 정책이나 비즈니스에 관한 질문이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포럼이 저희 법제도 분과만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그래도 답변 드리려고 하겠지만 저희가 B2B, B2C 정책 분과 포럼이 다 별도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진행된 B2B, B2C 분과라든가 혹은 뭐 정책 분과 내일 하든가요. 일정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또 앞으로 2차례 또는 3차례 정도 더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발표된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곧 아마 3, 4주 후에 곧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 B2B, B2C 정책 분과 쪽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훨씬 더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산 메타버스, 주로 게임 플랫폼 이런 것들이 로블록스 같은 글로벌 서비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법보다는 정책이나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제페토는 이미 글로벌 서비스죠. 2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유튜브 환경을 보시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경우가 뭐 1,000만대인 것 같아요. 2,000만 넘는 경우도 있든가? 하여튼 뭐 그 정도인데 그 정도 굉장히 드뭅니다. 1,000만이 넘는 경우도 드물고 그 이유가 한국어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구독자나 이런 확대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1,000만이 넘는 뭐 제이플라 같은 뭐 그런 경우는 노래만 불러요. 외국 노래든 우리나라 노래든 노래만 부르기 때문에 이제 외국 구독자들이 많아서 이제 1,000만이 넘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런 이제 스케일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가입자 확대라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은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난 20년간의 플랫폼의 흥망성쇠를 잘 지켜보면서 이 생태계를 먼저 이 형성하고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잘 알고 있고 제가 다른 포럼에서 기업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은 이미 당연한 전제로 비즈니스하는 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 서비스 자체를 로컬 마켓을 타겟으로 해서 설계를 했지만 우리 지금 뭐 당장 BTS부터 보면은 기존의 컨셉이 다르잖아요. 뭐 SAS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로컬을 컨셉으로 하다가 일본 정도에 나간 컨셉이었다면 BTS는 애초부터 한국 시장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콘텐츠 제작자나 기업들이나 플랫폼 운영자 다 글로벌로 나가지 않으면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거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이론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는 아마 어느 정도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도 구글이나 애플 같은 어떤 기존의 미국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독점에 의해서 시장 진입이나 플랫폼 경쟁이 제한되고 차단되는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와 별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는 뭐 의욕이 없다든가 노력을 하는 이런 단계는 이미 지났다. 그 정도는 제가 요즘에 지켜본 경험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사실은 같은 선상에 있는 문제인데 자 메타버스에서도 현실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랬는데 만약 초중고 학생들이 메타버스 상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날 경우에 법적 제도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이어지는 질문 같아요. 현재 학폭은 사이버 폭력으로 그 양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메타버스 상에서 언어 폭력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바타를 때리는 행위가 있을 경우 어떤 식으로 처벌이나 혹은 학폭의 대상이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조금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게 게임 같은 경우에는 PK라는 거, 그 플레이끼리 이제 그 가상 공간에서 죽이는 게 가능했죠. 리니지 옛날에 뭐 이런 거. 근데 소셜 기능을 가진 지금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아바타가 아바타를 때릴 수 있거나 아바타가 아바타를 죽일 수 있거나 이런 거를 설계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이 아바타가 아바타를 때리는 거는 사실은 플랫폼 운영자가 차단을 하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못 때리게 하면 돼요. 그냥 때리는 행위 자체를 플랫폼 단계에서 막으면 되고 아마 그렇게 발전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주 뭐 마이너한 조그만 플랫폼들은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우리 플랫폼의 역시 흥망성쇠를 그 경영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들을 보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글로벌로 하여튼 상당히 큰 규모의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전략상 어떤 사운드 에코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정말 이제 커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플랫폼들은 되게 오래 못 갔어요. 그게 법 규제 이전에 이제 이용자, 소비자들부터가 급감하는 거죠.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제가 뭐 몇 개를 지칭하지 않겠지만은 어떤 거는 이용하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혀버리잖아요. 그거 이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소수 매니아층의 어떤 그런 전유물로 남는 것이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임팩트가 큰 플랫폼들은 아바타가 아바타를 때리는 형태의 설계는 아예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이 생기기 전에 여론에 밀려서 폐지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음성에 의한 폭력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기존 소셜에서 보시면 글로 타이핑할 때는 그 기록이 다 남아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을 처벌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거로 뭐 큰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제가 이제 발표문에서 지적한 거는 음성인식 기술이 곧 결합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R, VR, AR 글래스가 됐든 HMD가 됐든 그게 이제 음성인식 기술, 그 다음에 전화라든가 이런 통신 기술하고 다 결합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AR 글래스면서 말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테러 얘기한 게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글로 테러 모집하는 건 경찰이 다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말로 모집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디지털 형태로 남긴 하지만 조사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느냐인데 뭐 초기 단계에서는 아마 그거를 듣고 모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 녹음을 하겠죠.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한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녹음을 하고 또 녹음 기능도 굉장히 간편해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핸드폰으로 녹취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음성인식 기술이 결합이 되고 통신 기술이 결합이 되면 녹취도 상당히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녹취될 수 있게 뭐 그런 기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술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기술 하에서 그 언어 폭력을 사이버상에서 당했다? 그럼 피해자가 녹취를 하겠죠. 그 녹취한 것으로 고소 고발을 하면 지금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히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아마 그 정도로 일단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국내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조사 그 이후에 집행이 좀 더 용이한데 아까 우리 이제 이준희 교수님,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모든 서비스들이 글로벌화되면서 법 집행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낳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구별하셔야 될 것은 법이 적용된다와 법이 집행된다는 원래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근데 국내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근데 사실 이거 국내에서 문제가 된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무슨 콜롬비아나 이런 나라들이에요. 중남미 국가 마약 같은 거를 보면 그 나라에서 마약 금지하는 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을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의 원래 발전 정도는 적용하고 집행의 괴리가 적어야 법치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이고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법치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입니다. 근데 글로벌하다 되다 보니까 적용과 집행이 자꾸 괴리가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글로벌 사업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럼 그거를 역외 적용 규정이나 혹은 지금 요새 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그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나 이런 걸로 완벽한 해결이 되느냐? 뭐 큰 사업자들은 조금 그래도 그거로 해서 심리적 강제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그나마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로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말을 잘 듣는 사업자도 있어요. 예. 근데 기업 문화에 따라서는 말을 되게 안 듣는 사업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를 낳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자꾸 디지털 단일 시장이라는 정책을 추구하는 이유가 유럽은 20 몇 개 국가가 EU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게 단일 시장으로 책정을 정해가지고 하나의 규율을 하지 않으면 자꾸 약소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약소국에 입법 로비를 하죠. 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굉장히 약한 규율을 만들고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다 빠져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EU 차원에서도 단일 시장이라는 개념을 자꾸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디렉티브, 그러니까 디렉티브를 만들면은 그 디렉티브는 국내법으로 수용할 의무가 있어서 나라마다 다 다른 규율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레귤레이션 모든 나라에 곧바로 적용되는 규율을 자꾸 만들고 그러니까 유럽의 입법 동향이 그렇게 다른 거고 디지털 시장에서는 특히 단일 시장을 추구하는 전략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이 생기는데 근데 이런 전략 갖고도 유럽은 해결이 되는데 비유럽은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는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글로벌 협력입니다. 조세 분야하고 공정거래 분야가 가장 글로벌 협력이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세 하나 도입하는데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의료제약 분야도 이제 상당히 글로벌 스탠다드가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몇 가지 분야에서는 글로벌 협력이 이제 논의가 되는데 플랫폼 규제가 이제 글로벌 협력이 또 요즘에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거는 쉽지는 않은 것이 이 미국하고 유럽의 이해관계가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이제 빅테크를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유럽이랑 좀 비슷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유럽에서 규제하려고 하는 대형 플랫폼 전부 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상반돼 있어서 이게 또 뭐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될지 좀 모르는 거죠. 지금의 이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G2도 아니고요. G7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재밌는 것이 IT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외국 기업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분야에서 가장 좋은 테스트베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꾸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기업들은 또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IT 인프라가 그런 측면에서 레버리징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정부와 규제기관이 합리적으로 이거를 잘 유용하게 써먹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잘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순응하게 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규범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규제를 어느 정도는 평준화시켜주는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규율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규제를 완화해서 상향 어떤 좀 규제 하향 평준화도 좀 필요하고 뭐 이런 그 규제와 육성을 이제 동시에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노력이 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왜 폭력 얘기가 좀 여기까지 흘러오냐면 이게 글로벌리 사이버 폭력이나 학교 폭력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나갈 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더 심해질 수 있는데 현재 초기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현행 법제도와 그다음에 기술 발전을 통해서 아주 뭐 물론 루프홀은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커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발전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글로벌 협력 부분에서는 결국은 적용 가능성, 법의 적용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 그다음에 글로벌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어려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 말씀은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디지털 성범죄 중에 명확한 것들, 디지털 성착취물 뭐 이런 것들, 테러 이런 것들은 전 세계가 다 금지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공통된 규율은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글로벌 공조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애매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유럽에서 DSA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플랫폼의 의무로 자꾸 지금 부과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규제기관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플랫폼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컴플레인 프로시저를 만들고 또 트러스티드 플래그라는 것도 만들고 니들이 다 해라는데 근데 이거의 단점은 그만큼 플랫폼의 영향력은 또 더 세진다는 거예요.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구글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다 내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허용해줘도 되고 허용해줘도 되지 않는 이런 애매한 영역들에 있어서
구글이 차별 취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을 그냥 예입니다. 예컨대요. 그냥 A 기업이라고 합시다. A 기업이 차별 취급을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 글로벌 빅테크가 A로 시작하는 데가 많으니까 A 기업이라고 하면 이 A 기업이 그런 차별 취급을 했을 때 과연 그거를 이제 규제로서 걸러낼 수 있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낳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확답은 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short answer로는 뭐 어느 정도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롱텀으로는 고민할 것이 많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법을 제가 연구하는 학자로서는 딱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제 학폭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본래 규제로 100%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사회문화가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규제 만능주의가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은 만연해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다 규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그에 앞서서 사회문화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여론과 시민사회가 해야 될 역할도 상당히 크다. 그게 같이 갔을 때 비로소 이런 그 제대로 된 어떤 성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라서 마지막으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목표했던 11시 40분이 딱 됐고요. 혹시 발표자나 토론자 분들 중에서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지금 잠깐 1, 2분 코멘트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우리 저 청취자들께서는 이제 한 3, 4주 후에 있을 2차, 3차 포럼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포럼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